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로화 가치가 1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 맞물리면서 유로화 가치가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유로달러 환율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1.07달러가 붕괴되는 등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장중 한때 1.0694달러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유로달러 환율은 지난 1월 22가 양적 완화를 발표한 이후 2.5% 상승했고 연말에 비해서는 무려 8.4% 올랐습니다. 그만큼 유로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유가는 3% 넘게 급락했습니다. 달러 강세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4월물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1달러 71센트, 3.4% 하락한 배럴당 48달러 2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6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4월물 선물 가격은 2달러 3.7% 하락한 배럴당 56달러 5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이 다음 주 FOMC에서 인내심 문구 삭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일과 18일 이틀간 진행될 FOMC 회의는 금리 가이던스와 불확실한 인플레이션 전망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 관계자들은 회의를 앞두고 경제나 정책에 관한 공적인 언급을 중단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연준 관계자들은 각종 인터뷰에서 인내심 문구 삭제를 옹호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혀왔습니다. EU 재무장관들이 3,150억 유로 규모의 투자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EU 28개국 재무장관들은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영대 인프라 건설 등 종합적인 투자 계획을 승인하고 구체적인 투자 및 자금 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2008년 유로존 경제 위기 이후 EU 역내 투자가 감소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향후 4년간 투자 계획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EU의 경기 부양 투자 계획은 유럽의회의 승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반등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개선되면서 금리 인상 우려가 커졌고 또 22의 국채 매입으로 달러화 강세가 연일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간밤에도 유로화 가치는 12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죠. 월가선 조심스럽게 수출 기업들의 실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1% 이상 크게 밀렸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넘게 빠지며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이기도 했죠. 17,600포인트까지 밀린 상황이고요. S&P 500지수도 1.7% 하락하면서 2044회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67% 조정받으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러 강세 그리스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주요국 증시가 모두 밀렸는데요. 영국 증시가 2.5%로 크게 하락한 가운데 프랑스도 1% 이상 또 전일 올랐던 독일 증시도 0.7%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는 달러 강세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글로벌 이슈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와 전망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오늘 시간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간밤 글로벌 증시에서 달러 강세가 우려가 됐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그리스와 유로그룹이 다시 협상을 한다고 하죠. 좀 무난하게 지나갈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채무 채권 거래라는 게 종종 돈 빌려간 쪽에서 돈 없으면 못 갚겠다고 때를 쓰면 돈 빌려주니까 질질 끌려다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개인 간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자면 돈 빌려간 측에서 돈 더 빌려달라고 하면은 안 빌려주면은 기존 채무도 안 갚을 것 같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추가로 빌려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그리스와 채권 국가의 관계가 딱 그런 형국인데요. 주요 채권 국가인 독일이 본의 아니게 채무국의 주장에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채권국인 독일로서는 이렇게 채무 상환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서 유로 탈퇴로 위협을 하는 그리스가 믿기는 하지만 특별히 그렇게 처벌을 가할 만한 수단도 가진 게 없습니다. 갑을 관계를 따지는 것이 좀 우습기는 하지만 통상 채권자가 갑이고 채무자가 을인데요. 채무자가 기존 계약 이행을 못하겠다고 때를 쓰고 나오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살살 달래면서 채무 상환을 포기하지 않게끔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히려 채권자가 을이 되고 채무자가 갑으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결국 유로와 그리스의 협상이라는 게 말이 협상이지 유로는 그리스를 살살 달래는 것이고요. 그리스는 유로가 제시한 당근을 먹을까 말까를 판단을 하는 것인데 어느 쪽도 더욱 파탄적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양측 어디에게도 도움이 되지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 역시 채무 불이행을 해서, 불량 신용 국가를 전락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협상 자체가 크게 결렬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실 그리스의 태도가 조금 더 우려를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협상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면서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죠. 그렇다면 먼저 왜 그토록 세계가 그렉시트를 두려워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고 또 실제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좀 보시는지 교수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렉시트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리스가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특히 국민투표나 총선으로 국민의 뜻을 물어서 그렉시트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죠. 정부를 이끄는 일부 사람들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다 이런 건데요. 근데 실제로 국민투표나 총선의 결과가 그 나라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유로 탈퇴를 해야 된다고 나올 리도 어렵고 그렇게 탈퇴하도록 국민의 의사가 표출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리스 정부 당국을 이끄는 관료들이 역시 또 바보가 아닌 이상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탈퇴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건 유로와 그리스 서로에게 가장 최악의 사태가 되겠는데 그 경우에 그리스는 유로 경제권에서 완전하게 배척이 될 것이고요. 국제 경제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로 스스로 자급자족의 길을 가야 됩니다. 현재 북한이 지금 저렇게 경제가 파탄적 상황인 것이 개방을 안 한 탓도 있지만 스스로 고립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여튼 저런 상황인데요. 그런 경제가 순탄할 리가 없겠습니다. 거의 파탄이죠. 물론 그렉시트가 발생하면 유로도 지금 물려있는 채무가 상당 부분 떼이게 되니까 타격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로화라고 하는 일외 대규모의 실험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렉시트에 따른 피해를 유로는 각 국가들이 분산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지만 그리스 혼자 신용 불량 국가로 전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가 유로 탈퇴를 놓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른바 크레더블한 그야말로 신뢰할 만한 그런 위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렉시트는 실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셨죠. 오늘 밤 일단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일 발표된 중국 쪽 변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8% 하락해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디플레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비자 물가는 개선됐다고 하지만 충전료로 인한 착시 효과다는 분석도 있죠. 자, 중국의 물가 지표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중국 경기가 지금 현재 하강세를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흔히 말하는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하는 것인데요. 중국 경제가 아직은 완벽하게 개방된 경제도 아니고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로 정부의 통제권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뭐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착륙보다는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수단을 통한 조정으로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뭐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 경착륙하고 급격하게 경기 침체나 뭐 어떤 저성장 모드로 들어선 사례는 뭐 지금까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 내 물가가 하락세 또는 그 상승의 완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이른바 디플레적 상황이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 뭐 며칠 전 뭐 아시다시피 중국은 그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현재 중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한 5% 이상인 것으로 볼 때 뭐 더욱 그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고 또 그 정부의 강력한 그 통제권이 있어서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으로 급격하게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부의 그런 강한 통제가 알게 모르게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 코스트를 유발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도 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실 중국은 양회 직전에 금리를 뭐 깜짝 인하하기도 했고 사실 주변국들도 금리 인하 쪽으로 통화 정책을 가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환경 속에 과연 내일 있을 금통위에서 하느니 추가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지 여부에 또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과연 그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예, 지금 뭐 그야말로 뭐 통화를 갖고 전 세계가 뭐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 그 양적 완화가 끝나갈 즈음 해서 일본이 엔화 무제한 그 팽창 정책을 쓰더니 뭐 유럽은 그 한 2달 전에 유로 양적 완화 정책을 한 그 1년 반 정도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중국은 며칠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현재 그 한은의 그 기준금리가 2%인데요. 뭐 동결하느냐, 뭐 인하하느냐 반반 확률인데,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뭐 그렇게 급박한 상황은 뭐 아니라고 여겨지고 25bp라도 뭐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기준금리 그 현재 수준 자체가 2%이기 때문에 그다지 낮출 여력도 충분하지가 않고요. 기존에 좀 무리하게 그 낮춰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100% 동일한 방향으로 뭐 동일한 강도의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중앙은행이 자기네에게 주어진 그 독립적 권한을 뭐 최대한 행사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 무조건적으로 낮은 금리와 그 경기 부양을 주장을 하는 정부의 어느 정도 좀 견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어떤 뭐 독립적인 뭐 그 모습보다는 뭐 정부에 너무 수능적으로 금리 인하를 지금까지 그 해오는 바람에 더 이상 그 낮출 수 있는 여력마저도 상실해버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럴 경우에 진정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정말 필요한 그런 경우에 어떤 적절한 그런 어떤 그 정책적인 수단을 취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네, 교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지금 금리가 현재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언제쯤 실행될지 그에 대한 판단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뭐 유럽은 그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금리까지 낮춰가지고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그 어떤 금리 인하 정책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2% 좀 낮출 수 있는 2%만 남았으니까 뭐 마이너스 쪽으로 갈 수는 없겠습니다. 그 여력은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또 언제 낮추느냐 하는 것에 또 지금 많이 관심들이 있는데, 일단 버티는 데까지 버티고는 대로 이제 동결을 하는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이라도 좀 상황이 나아지면은 뭐 한 25pp라도 오히려 올려서 좀 더 이 금리를 갖고 뭔가 추가적인 어떤 정책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더 크게 확대하는 이런 방향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히려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보는 것이 정책을 좀 펴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병군 멘토입니다. 간밤에 아마 좀 폭탄이 좀 나와서요. 여러분들 오늘 걱정이 좀 심심치 않을 것 같은데, 다우존스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나스닥도 많이 빠졌고, 이유는 바로 이제, 달러가 좀 강세인 쪽인 측면과,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또 하나가 더 있죠. 유가 급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유가 급락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신문 강좌에서 제가 이 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외신을 살펴드리면서요. 자, 오페크 CEO가 셰일유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항하겠다. 이런 기사를 외신을 잠깐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페크는 감산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는 내용이었다. 이런 것을 얘기해드리면서 결국은 유가는 또다시 하락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또 드렸고요. 그러면서 유가 그러니까 정유 조선화학 쪽의 반등은 어떤 기술적 반등에 지금 지나지 않으니까 지금부터는 슬슬 차익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그 신문을 해석하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문 강좌의 목적이고요.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리스크를 전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곳을 잡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신문 읽어주는 남자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그냥 제가 신문 읽어주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왜 외신을 살펴갖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외신을 살펴서 어느 쪽은 리스크가 있고 어느 쪽은 위험하니 가지 마시고 어느 쪽은 성장세가 분명하니 그쪽으로 가시게 되면 장기적으로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앞에 서두가 조금 길었습니다. 자, 바로 외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제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미얀마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포린텔레콤, 즉 그러니까 외국인 통신사에 대해서 외국인 통신사의 진입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미얀마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쭉 살펴보니까 지금 그 얘기가 좀 나왔으면 여러분 좀 달아드리려고 했어요. 국제 유가에 대한 얘기가. 그런데 그 국제 유가에 대한 얘기는 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뤄드릴 내용은 애플의 뉴 맥북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애플 뉴 맥북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애플 뉴 맥북은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뭐냐 하면 이제 좀 굉장히 얇은 방막형의 디스플레이죠. 그죠? 그래서 그 배터리 수명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좀 늘어나는 거고, 여기 뭐 average battery life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니까 휴대성을 조금 더 강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요거를 좀 살펴보자면 12인치, 그러니까 애플의 뉴 맥북인데 요게 이제 12인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 부분이 좀 중요시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 휴대성을 강조했다. 디스플레이 시장은 방막형을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인 골드 위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휴대성을 강조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요. 자, 이 DDR3가 이제 DDR4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D램 쪽의 강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모바일 D램에 대한 강세,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활동성,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활동성을 의미합니다. 거의 밖에서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휴대성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많이 들고 다니고, 이 스마트폰의 한계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블루투스 뭐 키보드라든가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게 되죠. 그런데 자, 그걸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는 이유가 결국은
많이 어디 다니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맥북이 노리는 게 뭐냐면 그 한계적인 스마트폰의 죄송합니다. 스마트폰의 한계적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애플이 어디 쪽으로 가고 있느냐? 굉장히 방막형이면서 휴대성이 간편한 맥북 에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뉴 맥북이에요. 그러니까 12인치면 한 요 정도 크기가 되겠죠. 그죠? 휴대성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플 워치에 이어서 모바일 시장을 지금 겨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Euro moves close to parity with US 달러. 자, 이제 US 달러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죠, 그죠? 여기 요거 잠깐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사를 좀 살펴볼게요.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유로에 대한 부분이 유로화 쪽이 지금 달러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얘기 뭐냐 하면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제가 이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결과적으로 유로에 지금 자금들이 풀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흥국에도 넘어오고 아시아 시장에도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쪽에도 넘어가고 있는데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로 쪽에서의 자금 이동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로 자금 이동은요 늘 있어 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자면 자, 요거 좀 확대를 좀 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유로화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자, 여기 자세한 내용이 좀 안 나오네요. 예, 알겠습니다. 요 다시 제가 좀 짚어드리자면 결국은 유로화 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계 자금들이 지금 해외로 지금 외국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투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참고가 되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오늘 분명히 조정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럽계 자금들은 어차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도 어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들이 지금 빠져나갈 우려보다는 그들은 계속 돈을 풀고 있는 입장이죠. 양적 완화를 이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서울경제신문으로 좀 넘어가서 좀 또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이에요. 오늘 이제 좀 쭉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제 이분이 퇴원을 했네요. 그죠? 퇴원하면서 밝은 모습을, 리포트 대사가 좀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이제 교류 문화에 대해서는 좀 영향이 없었으면 싶습니다. 자, 지금 제가 좀 살펴봐야 될게요. 오늘 좀 발췌를 좀 해왔어요. 그러니까 요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그래서, 자, 기사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삼성 바이오 시밀러 첫 판매 허가 신청. 요 기사예요. 요 기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이요. 드디어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본격적인 행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 이어서도 한국에서도 판매 허가를 신청했는데, 자, 삼성의 최근 행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 유헬스케어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최근에 보면 뚜렷이 좀 알 수 있는 게 지금 인터넷,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모바일 시장으로 조금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의 유헬스케어나 바이오 쪽으로 보고 있는데 요걸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하나케미칼에 이어 세 번째 바이오 시밀러 생산 기업인데, 자, 이 삼성에서 지금 바이오 시밀러하고 하는 약은 요 엠브렐이라는 약입니다. 이 엠브렐의 지난해 매출이 9조 5천억이다.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삼성도 이 바이오 시밀러 산업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면서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급등이 나오고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급등이 좀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의 규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놓치고 가서는 안 되겠다, 간과하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의 삼성의 행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살펴보신다면 앞으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좀 감지를 잡으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기사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에요. 자, 오늘 급락이 불가피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유가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급락도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인데, 오늘 만약 시가를 저가로 시작하게 된다면, 자,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제가 요거 한 기사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요, 왜 로봇 개발 회사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왜 가고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조선 쪽에서 이들이 해답을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게 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이 이제 로봇 개발 회사로 간다고 해서 투자의 관점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봇이라는 게 당장 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현대도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약 연간 100대 정도의 판매를 어느 정도 목표를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100여 대, 연간 100여 대 이상 팔겠다. 이 100여 대 갖고 돈이 되는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제 앞으로 성장 동력으로 잡았기 때문에 먼 미래입니다. 가까운 미래가 아니고요. 먼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현대중공업을 지금 성장성으로 잡으면 안 되고요.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지금은 현대중공업이나 조선 쪽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현대중공업이 자동차 조립 로봇 외에도 의료용 로봇으로 확산한다. 자, 요렇게 지금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좀 확대해서 보자면, 자, 여기 있죠. 기사에 보면 하단 쪽에 있습니다. 하단 쪽에 보면 현대중공업은 LCD 운송 로봇 외에도 자동차 조립 로봇 그리고 의료용 로봇 등을 생산하고 있다. 자,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얘기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전에 우리가 한참 조선 섹터가 성장을 할 무렵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80년대, 90년대 쯤이었는데요. 자, 그때 유럽계 조선사들이 많이 무너졌죠. 왜 무너졌을까요? 바로 저가의 한국 조선사들의 공습 때문이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참 조선 쪽이 힘듭니다. 우리가 왜 힘듭니까? 중국의 저가 조선사들의 공략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자,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유럽계를 무너뜨렸다면, 유럽계 조선사를 무너뜨렸다면, 지금 중국이 우리 조선사들을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이 조선 정유 쪽이, 조선 정유 화학 쪽이 강하게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농업국가였어요. 그러다가 공업국가로 넘어갔죠. 그죠? 다시 농업국가로 돌아가도 농업이 잘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스마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 에그리컬처나 농업 쪽이나 조선 정유 쪽으로 간다면 이거는 뒤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침해해 오는 것은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이 그러했고요. 유럽이 한참 포르투갈이 대형 범선부터 시작해서 옛날 조선 선박 기술이 뛰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그들이 조선소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시아 쪽에, 즉 한국 쪽에 우리가 저가조선이었죠. 현대중공업 예전에. 그런 수주를 따내면서 그들의 조선사를 무너뜨렸다면 이제 중국 쪽이 우리 쪽으로 침해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조선이 잘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시 농업국가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조선정유화학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갖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새로운 성장 동력 그리고 새로운 스마트 전쟁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이거를 자꾸 뒤로 돌려서 생각하시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읽었던 주요 핵심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쪽은 줄여나가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 동력 쪽은 오히려 주목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좀 이 자상하게 신문을 읽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내일 이 시간부터는 또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좀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조정 불가피합니다. 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제한적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적 조정이 올 수밖에 없죠. 유럽계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한적 조정은 또 한 번의 매수 기회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서 분할로 매수에 들어가시는 관점 꼭 좀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오늘장 전략 짜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순서는 아데나 투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우리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 시장 모두 크게 밀렸죠. 2거래 연속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기관의 매도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무엇보다 달러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1120원대까지 급등세가 나왔더라고요. 어제장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박미라 앵커 말씀하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 쪽에서 상당 부분 기관의 매도세 크게 출회를 하면서 시장 조금은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기관 매도를 이끌어냈던 가장 큰 원인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말에 이제 나왔던 미국에서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유로존에서는 일단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이 재부각됐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제 장중에 발표가 됐었죠. 중국에서 발표된 그 저조한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조금 좀 부정적으로 나왔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어제 특징, 일단은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과 관련된 중국에 수출하는 화학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좀 상승이 돋보였던 그런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시작 전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애플워치 부분, 애플워치의 출시 관련된 부분, 발표와 관련된 부분. 일단 그 삼성 갤럭시 6와 상당 부분 지금 경쟁 구도에 나서면서 다소간 애플 관련주들은 조금 좀 저조한 모습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S6와 관련된 부품주들은 조금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 오늘도 이런 분위기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난밤에 애플 컴퓨터의 미국 내 주가 자체가 조금 좀 실망감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점, 애플워치에 대한 어떤 그 경계적인 그 목소리가 조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오늘 역시 우리 시장 내에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 결국은 그 유가의 하락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가 한 50
윗불선에서 조금 이제 뭐 상승 쪽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았다라는 그런 어떤 그 확신이 드는 순간에 재차 지금 큰 폭 하락을 보여줬다라는 점 조금 좀 유가 부분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려봅니다. 네. 자, 이렇게 어제장 흐름 살펴봤는데 무엇보다 오늘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있을 이벤트를 앞둔 그 하루 전날이기도 한데 무엇보다 간밤 글로벌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달러와 가치가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왔기 때문인데 오늘 어떤 변수들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예, 오늘의 뭐 시장 내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달러화의 초강세 기조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여기서 이제 그 파생돼서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달러화와 원화의 가치, 그리고 달러화의 엔화의 가치의 어떤 그 변화 속도, 그리고 엔화 대 원화의 그 변화 속도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줄 것인가. 지금 뭐 방향성 관련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듯합니다. 뭐 원달러도 마찬가지고 엔달러도 마찬가지고, 물론 가장 먼저 시작한 부분이 유로화의 약세에서 시작한 거라는 말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만은 방향성은 달러화의 강세 쪽에 일단 묶어 놓고요. 문제는 그 달러화 강세의 상대적인 우리 원화의 절하 속도, 그리고 엔화의 절하 속도에서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내에서 이런 말들 많이 나오고 있죠. 상대적으로 작년에 나타났었던 엔화의 절하 속도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 기계 업종에 상당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반면에 오히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원화의 절하 속도가 엔화의 절하 속도보다 조금은 더 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 수출주들, 특히나 일본과 경쟁을 크게 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조금 좀 가져보자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는 그 단계는 좀 지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초반기에는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과연 엔화의 절하 속도를 원화의 절하 속도가 앞질러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려볼 부분은 오늘 시장의 시초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야간 선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제 종가 대비해서 한 1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1974포인트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오늘 이론적인 가격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 1973포인트 정도를 저희들은 1차 저항선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차 참 지지선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깨게 된다라면 상당 부분 어찌보면 1950선, 1945선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우리 박미라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일 우리나라의 2대 큰 이벤트 남겨놓고 있죠. 한은의 금리 결정 부분과 선물 옵션 동시만기라는 부분 남겨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좀 오늘 좀 상당 부분 좀 보수적인 견지에서 시장 접근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딜레마에 빠졌다는 생각 저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배경 뭐냐면요. 달러화 자체가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 달러화의 초강세의 여파 부분을 과연 미국 FOMC 그 미국 정책 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그 계속해서 이제 그 옐런 의장이 조금씩 그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뒤로 미루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이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 4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서 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3분기, 2분기보다 상당 부분 그들의 그 실적의 어떤 그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들 역시 내수도 중요합니다만은 수출도 중요한 나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화의 강세 부분이 그들의 수출 경기를 가로막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이 부분을 미국 FOMC에서도 현재 염두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참고 삼아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유로화의 약세 부분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FOMC에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저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좀 희박한 가능성을 놓고 보고 있다라는 것 역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초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셨죠. 한 21선 부근에 위치했는 1973, 4포인트 정도 지지가 나오는지 꼭 확인하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핵심 전략은 짜볼 텐데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그냥 쉬어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매 장세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까지 제 개인적인 판단은 유동성 장세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네.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유동성 장세 속에서 지금 현재 뭐 공격적으로 대형주를 매수하거나 뭐 이런 상황은 분명히 아닐 것 같고요. 이벤트가 내일 남아 있으니까요. 그 전에는 일단은 지수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로운 중소형주 중심의 전략이 조금은 더 바람직할 가능성이 있겠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국면에서 굳이 매도로 나설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오히려 ETF 같은 것들을 활용한 뭐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등을 활용한 그 좀 파생 전략도 쓰는 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서 좀 그 3월달 특히나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3월달 이제 배당금들이 주총이 이제 하나둘씩 실시가 되면서 배당금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 배당 과연 기업들이 그들이 발표된 주주환원 정책을 얼마나 현실성 있게 실천에 옮기느냐 부분도 이번 3월 장중에 한 큰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내일 일단은 좀 보수적인 견지에서 3월 전체적인 시장을 어떻게 꾸려갈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 있을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 연도한 순환매 장세 좀 대비해보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문의 승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드코의 상가 팩토리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멘토님이 제시하신 관심 종목군 가운데 놀자주였죠. 엔터주와 카지노주 게임주가 급등 흐름 보였는데 이들 종목도 AS 좀 받아보고요. 또 월요일에 추천주였던 하이셈도 어제 시장 대비 상당히 강했어요. 동시효과 분위기도 좀 좋더라고요. AS 함께 받아볼게요. 네, 일단 종목도 종목이지만은 지금 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는 시즌 1 때도 좀 그랬지만은 이번 시즌 2 때도 종목별 대응하는 법은 물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떤 그런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종목보다는 시장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제 오후장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시장의 조정 2,000포인트가 올라갔다고 해서 안심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결국 이제 어제 이제 코스피 지수, 최근에 이제 1912포인트부터, 13포인트부터 어제 종가 기준으로 1980포인트까지 고점 대비, 한 방에 2.5% 정도 최근 들어서 하락의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결국 추가적인 조정이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1950포인트까지 일단은 5일선이 저항으로 작용이 된 그런 상황에서 1950포인트 부근까지는 결국에는 하락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무리한 배팅보다는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제 5일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되면서 상당히 좀 거칠었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뭡니까? 그동안 상승했다가 순식간에 하락이 좀 나오다 보니까 상승했던 종목들 위주로 투매가 어제 나왔던 그런 결과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언론과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뭐 자꾸 2,050 간다, 2,100 간다, 코스피 눌린 구간이다 얼마다 하니까는 지금 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더라도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에 임해주고 있는 며칠 동안 계속 하락이 나오는 동시에 계속해서 매수에 임해주고 있다는 게 상당히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작년 한 9월 정도부터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왔던 기관들의 매도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스닥이 뭐 얼마 돌파했냐 하는 식의 온 동네 이제 방송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난리를 좀 피웠었는데 순식간에 분위기는 전환됐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손실적인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는 지속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서울 반도체라든지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 코스닥 급락에도 불구하고 노을자주들 우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한 2% 정도 상승한 현대차 저점적인 부분들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중점적으로 종목들 압축해서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리고 한 일주일 정도 넘은 그런 부분이 되는데, 자 일단 현대차 같은 부분들 일단 121선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서서히 기간 조정이 조금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현대차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는 그런 부분들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노을자주들이 자 어제 이제 노을자주들 어제 급등이 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포착된 종목으로 키스트라든지 그죠? 키스트라든지 어제 로엔 같은 엔터주들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키스트가 어제 장중에 한 11.5% 정도까지 급등이 좀 나왔던 모습들, 그리고 로엔이라든지 JYP 엔터 같은 경우, 자 그리고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양호한 실적 발표 이후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차익 실현에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바로 이런 순환매적인 패턴들 코스닥의 급락에도 바로 이어지는 상황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자 중요한 건 노을자주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나 바이오주로 시작한 코스닥의 급등이 바닥권에 있었던 서울반도체로 바톤 터치를 하게 되면서 빠르게 자금 이동이 됐었던 상황들, 역시나 2월 말경에 서울반도체를 추천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하지만 이제 어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는 바이오 섹터가 차익이 나올 때, 그러니까 순환매가 한 번씩 돈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순환매가 돌지 못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자 파라다이스가 되겠습니다. 카지노주의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는데 어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바닥권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자 시장의 주포들의 작은 이동적인 부분들 기술적으로 조금은 에너지 응집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에 좀 들어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로 어제 이제 코스닥이 1.5% 정도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4% 정도 급등하는 모습. 자 그리고 월요일에 추천주가 되겠죠. 월요일에 추천주였던 하나쌤 같은 경우에도 어제 3.5%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 그리고 현대차도 어제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2% 넘는 그런 반등세가 나오면서, 자 결국에는 뭡니까? 시즌 1 때도 그랬지만은 정확하게 그 업종 섹터와 종목들 하나하나가 일치가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대차도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이 지수 1988포인트부터 바닥부터 2013포인트까지 상승을 할 때 조선정유화학 건설 섹터들이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유일하게 급락 후에 옆으로 기면서 투자자들을 상당히 좀 피말리게 했었던 그런 현대차, 결국 어제 이제 상당히 거칠어진 시장에서 유일하게 또 빨간불을 켜면서 나 아직 견제라는 부분으로 인지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 자 결국에는 뭡니까? 시장의 트렌드는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거의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유료 방송 듣는다고 여기 기울 것이고 저기 기울여주시고 그럴 필요 없이 이 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체크하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저도 다른 전문가들처럼 사실 무료 방송도 자주 하고 좀 그러고 싶지만은 저도 매매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특히 전업 투자자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은 장정 방송이 우리 상한가 팩토리를 통해서 반드시 집중적으로 종목들, 업종들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충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가에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증시 예언가들은 주식시장에서 자기 목숨은 자기 손에 쥐고 다닌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자 듣기 싫어하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인데, 자 주식시장에서는 더욱 그렇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든 언제나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예언가는 기껏해야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데, 하지만 대세 상승이 곧 끝날 거라는 예고한다든가 혹은 임박한 거품 붕괴를 확신에 찬 그런 목소리로 경고했다가 그것이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된다면
그 예언가에게는 그런 말을 한 동기가 불순하다는 의혹이 좀 쏟아질 것이고 시장의 폭락의 원인 제공자라는 비난이 퍼부어질 것이라는 점. 결국 대중들은 불쾌한 진실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자, 우리도 마찬가지의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오후장 방송에서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얼마 간다, 뭐 한다. 방송에서, 언론에서 떠들 때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것이 안심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들 따라잡지 말고 계속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현재 구간 지수만 믿고 베팅하기보다는 지수가 하락 후에 기술적 반등을 할 때 그때를 순환매를 대비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계속적으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마트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종목별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하셨죠. 코스피 21선 이탈 여부 있는지 꼭 확인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달러화 강세 여파가 상당합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조정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